자, 마르무시가 2024-25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최고의 골 득점자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경기가 뭔가 하니 형님들도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본머스전에서 무회전샷을 성공시킨 바로 그 골이에요. 스크리머로. 골 장면 상황에서 보면은 홀란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근데 이게 팀적인 움직임, 특히나 이런 이제 역습 상황에서 팀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앞에 있는 이제 프론트맨들, 홀란드 나올 때는 덕배가 이제 언제나 세컨톱으로, 그러니까 투톱을 형성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르무시가 이제 중원에서 공을 몰고 밀고 올라올 때 여기 보이는 선수는 이제 그 공간을 담당하는 역할인 거고, 2번 선수는 홀란드를 계속 주시하고 있죠. 그리고 12번 선수는 이제 덕배를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선수들이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Marmoush has the ball going central. 자, 보셨어요? Marmoush has the ball going central. 다시 이 상황에서 Marmoush has the 자, 이렇게 덕배는 이제 왼쪽으로 쭉 빠져주니까는 12번 선수도 따라가죠. 그리고 이 홀란드 움직임이 정말 지능적인 거였는데, 왜냐면은 홀란드가 이제 2번 선수에게 체크받는 걸 의식해서 왼쪽으로 갔었더라면은 이 그 공간을 담당하는 선수가 이제 중앙을 체크를 했을 거예요. 마크를 했을 거기 때문에 마르무시가 이제 오픈 찬스가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 그런 상황인데, 홀란드가 이제 이 선수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2번 선수는 순식간에 이제 마크맨을 놓쳤어요. 이래서 어리버리타다가 ball going central. 이렇게 공간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에는 마르무시랑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크리머 상황이라 득점 확률이 막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패턴 플레이라고 봐야 돼요. 약속된 플레이고 이제 펩이 지시한 선수들의 이제 움직임. 이래서 결국에는 요걸로 Marmoush tries 무회전샷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성공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리미어리그 24-25 시즌 최고의 골로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마르무시가 안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수들이 뭐 홀란드는 이제 뭐 할 줄 아는 거는 골 넣는 거밖에 없다라고도 하고, 덕배는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쓸모가 없는 선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선수들은 굉장히 그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약속된 플레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는 그런 류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온 더 볼 상황에서만 강력한 게 아니라 오프 더 볼 상황, 물론 이제 온 더 볼 상황이 워낙에 강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이제 위협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이 선수들의 체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마르무시한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즌에도 이렇게 좀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될 텐데, 과연 지금 덕배가 움직여줬던 것처럼 저 자리에서 누가 이제 뛰어주게 될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거를 관전 포인트로 잡고 다음 시즌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재밌게, 그리고 또 저 선수는 지금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셰르키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공미로 만약에 맨시티에서 출장을 하게 되면은 방금 덕배가 해줬던 그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전담 마크를 붙일 정도로, 그리고 공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셰르키를 따라갈 정도로 상대 팀의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게 덕배니까 의미 없는 움직임 같아 보여도 수비수들이 딸려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오픈 찬스를 괜히 줬다가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또 홀란드한테 찔러 줘버리기라도 하면은 또 실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누가 됐던지 간에 지금 덕배 자리에서 뛰게 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좀 더 폭넓게, 좀 더 위협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다. 상대 팀들이 다들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셰르키가 스프린트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셰르키를 어떻게 쓸지는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자, 베실바가 지금 알 힐랄과의 링크가 나온 상황이에요. 최초 보도가 풋 메르카토라는 그 프랑스에서 이적설을 위주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인데, 여기는 사실 뭐 공신력이라고 할 게 사실은 없죠. 물론 이 언론사 내에서도 물론 이제 좋은 기사를 쓰는, 그리고 또 약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베실바의 알 힐랄 이적설은 진짜 좀 약간 터무니없는 소리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거보다는 지난달에 갈라타사라이 이적설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터키 언론사에서. 거기서 나왔었던 보도가 조금 더 믿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면은 그 기사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베실바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꽤나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베실바는 현재 그 벤피카로의 리턴을 선호하는 상황이고 맨시티도 지금 세대 교체 중인 상황이라서 베실바의 잔류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이 사이를 좀 약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시나 문제는 연봉이에요. 지금 뭐 맨시티에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다들 문제가 연봉이에요, 연봉. 근데 이것도 뭐 연봉 탓이다, 그래서 이제 뭐 팀을 못 찾는다라고 해서 해당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맨시티가 자초한 거거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선수들의 연봉의 인상폭을 너무나 많이 이제 올려준 맨시티 탓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실바는 팀을 옮기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긴 하지만서도 만약에 옮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베실바 갈라타사라이 보도 내용이죠. BBC 기자가 지금 현재 그릴리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쓴 알렉스 브라더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검색해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도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가 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지간에 여기 내용을 이제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겠지만 완전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최우선적으로는 이제 완전 이적을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클럽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릴리시한테 요만큼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클럽들이 어딘가 이렇게 보면은 뉴캐슬이랑 토트넘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연봉이에요. 연봉을 결국에는 이제 그 맞춰주지 못할 거고, 그릴리시가 만약에 이제 진심으로 팀을 옮길 생각이 있다라면은 이제 연봉을 낮춰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골자거든요. 기본 골자인데, 지금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팀이 차출될 때 보면은 이반 토니, 그러니까 사우디 알 아흘리라는 곳에서 뛰고 있는 이반 토니가 국가대표에 차출된 이력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걸 보면은 그릴리시가 사우디로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우디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팀에 합류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선례를 남겨준 것 같아, 이반 토니가. 물론 이제 사우디로 만약에라도 관심이 오고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반 토니처럼 좋은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국대에 승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공격진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가지 팀들을 놓고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방금 전에 베실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봉이 문제인 거야, 연봉이. 그리고 이제 우리 필쪽이 필립스가 이제 리즈 이적설이 잠깐 있었잖아요. 리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리즈 내용이 좀 꽤나 정확한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맨체스터 이브닝에서 브레넌이 있었던 당시 때랑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이고, 그때 당시에 브레넌도 이제 여기 리즈 라이브 기자들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이뤄서 공동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는 꽤나 이제 오래된 기자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부상 이력,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연봉 때문에 리스키하다라고 평가를 한대요, 내부적으로. 리즈 측에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좀 약간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즈로의 리턴도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 좀 약간 TMI이기도 하지만서도 리즈 유나이티드의 역대 최고 주급 수령의 규모가 그 8만 파운드였대요. 근데 참고로 지금 필립스의 주급이 15만 파운드입니다. 거의 리즈 최고 주급자의 2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맨시티가 만약에 리즈로 임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의 전액 주급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리즈 측에서 오히려 이제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팀에서의 임대를 2명밖에 못 받는데요. 리즈는 지금 챔피언십 소속이죠. 그래서 두 개의 슬롯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슬롯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즈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맨시티는 레프트백 영입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아인누리랑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잘하면은 이번 주 내로 그 메디컬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지금 그 라이트백 링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추적을 해보니까는 펩이 4월경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네스는 기발하고 재치 있는, 그리고 침착함이 부족해서 미드필더로 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그냥 대놓고 멍청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아무튼지 간에, 하지만 풀백들이 가장 간과하는 크로스 방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여기에 좋은 집중력과 좋은 피지컬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서의 경험을 조금만 더 쌓아 나간다면은 풀백으로서는 적합한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누네스는 쭉 풀백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요한 패스미스들 때문에 그게 또 바로 실점으로 전환되는 그런 약간 위험한 플레이가 리그 37라운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펩이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은 워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상대 윙포워드랑 경합 자체를 아예 안 했었어요. 몸싸움을 너무나도 많이 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크로스 허용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치명적이다, 상대가 크로스 올릴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네스는 확실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열심히 전투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들은 나름대로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펩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좋게 본 모양이에요. 이게 크로스 허용률이 높은 풀백들은 잉글랜드 언론 내에서도 막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케가 이전에 뭐 레프트백으로 이제 꾸준히 출장을 했을 때 나름대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크로스 허용률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는 이제 아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칸지가 나와서 아예 그냥 그 아칸지가 레프트백으로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수로 이제 자리 잡은 적도 있고, 그리고 해당 시즌에는 또 이제 오른쪽에 가서는 워커를 또 주전에서 밀어내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죠. 왜냐면은 크로스 방어율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아칸지는.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일단은 그 박스 내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스 허용보다는 차라리 상대가 스크리머를 시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중거리 슛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낫거든요. 왜냐면 그게 골 전환율이 현재 낮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보다 스크리머를 시도하는 게 더 그 골 전환율이 낮대요. 이래서 차라리 그냥 중거리슛 쏘라고 이제 열어주는 편이에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이제 공 몰고 오는 선수가 있으면은 박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맨시티의 센터백들은 자리를 비켜주죠. 정면에 이제 에데르송이 서 있을 수 있게 마음껏 차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상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맨시티가 주로 쓰는 수비 메커니즘을 상대편한테 적용시켜서, 아 이거는 얘네한테는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패턴을 짠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맨시티였으면은 에데르송 여기 서 있거든요. 센터백들이 열려있는 한가운데에 서 있거든요. 이래서 에데르송이 주로 이제 그 선방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늘 정면에서 공을 막아요. 왜냐면은 센터백들이 열어준 그 정 가운데에 서 있으니까, 상대가 쏘고 싶어하는 자리에 에데르송은 늘 서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맨시티가 이제 수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못 막아서 사실은 욕을 하긴 한 건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메가티 이야기를 또 뭐 잠깐 드려보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플라텐버그가 슈투트가르트로의 이적이 조금 열려있다, 슈투트가르트도 메가티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 여기 뭐 에버튼 지역지나 아니면은 뭐 토트넘 이런 런던 지역지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영국 생활보다는 독일에서의 생활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메가티는 이적을 할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뭐 셰르키 언급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셰르키 오면은 메가티 나간다고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쿠 영입하면은 팔머 나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이제 기용을 받을 거다, 쓰임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스타일은 다르지만서도, 이래서 지금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도 이제 명단 제외를 받은 상황이라서 그릴리시처럼 다른 클럽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슈투트가르트처럼 이렇게 독일 클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에버튼을 만약에 뭐 주전 출장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고 에버튼을 선택해버리면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100% 발휘를 할 수도 없고, 그거를 길러내고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모에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공미들에게 혹은 윙포워드들에게 자유로운 공격을 이제 주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에 좀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감독이라서 차라리 이제 오픈 공간이 좀 더 많은, 공미들이 좀 더 뛸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그런 리그에서,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뛰는 게 조금 더 메가티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뜨거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무바락이 이번 시즌 진짜 큰일 날 뻔해서 화들짝 놀란 상태라서 뭐 지금 뭐 송골류 쓰고 뭐고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쉽긴 한데 그냥 좀 잘 커서 맨시티 프론트들이나 맨시티 팬들이 좀 아쉬워할 만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외적인 축구 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홀란드가 지난달에 차를 또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페라리를 샀는데 8번째 차래요. 8번째 차고 페라리 812 슈퍼 패스트라는 차를 구매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화제가 별로 안 됐었던 게 왠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홀란드가 갖고 있는 차들 중에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올해 3월에 250대 한정으로 생산한 부가티 뚜르비용이라는 차를 400만 파운드를 주고 구매를 했대요. 그게 400만 파운드가 하나로 74억입니다. 74억짜리를 올해 3월달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5억 7천만 원짜리를 또 산 거야. 거의 뭐 1+1도 아니고, 이게 지금 5억 7천만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도 거의 뭐 낑겨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부가티 차량이 홀란드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차량이기도 하지만서도 두 번째로 비싼 차량이 포뮬라 1 그레이드 메르세데스 AMG 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름 그대로 포뮬라 1 수준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50억이라고 해요. 50억짜리 차를 갖고 있고, 또 74억짜리 차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5대, 6대의 차를 이제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보면은 이 홀란드가 엄청나게 그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홀란드의 연봉이요, 지금 보면은 2,730만 파운드잖아요. 이게 하나로 보면은 연봉이 500억이에요. 연봉이 500억입니다. 500억. 10년 계약했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10년 동안 5천억을 벌게 된 선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74억짜리 차량 사는 것도 막 그렇게 큰 사치가 아닌 거지.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뭐 많이 받고 뭐 좋은 차 사면서 약간 플렉스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맨시티 팬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만 돈값만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뭐 시즌에 30골씩 막 그렇게 빵빵 넣어주기 바란다기보다는, 아까 치면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오프더볼에서 본인이 빛나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팀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누군가라도 일단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만 이제 지속적으로 해줘도 이 선수의 밥값은 충분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홀란드는 몇 걸음 걷지도 않았어요. 한 4걸음, 5걸음밖에 안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또 위협적인 선수로 지금 자리매김해 있는 상태이니까. 아무튼 뭐 홀란드 화이팅! 아 근데 74억짜리는 진짜 감이 안 오긴 한다, 그지?